같은데. 파란색 아까 읽었잖아요. 26페이지. 24페이지도 파란색 있어요? 반면에 다른 아버지는 세금은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제도라고 얘기했다. 이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한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요즘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자식 때문에 산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식 때문에 안 사는 부모들도 많아요. 오히려 자식들을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많고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이건 잘못된 선생님 많이 느끼겠다. 제가 때리기도 하죠. 한 분은 식사 시간에 돈을 화제로 삼는 것을 금했지만 다른 한 분은 식탁에서 돈과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권했다.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무엇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별 표시하세요.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일단 자영업자 이상이 되면 위험을 관리해야 하셔야 돼요. 이게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급쟁이 관두고 자영업 했다가 다시 자영업 때려치고 월급쟁이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다시 월급쟁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것 때문이에요.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는 게 저는 새어나가는 돈을 생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그거 말고도 새어나가는 돈은 월급쟁이 할 때도 그 일은 발생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자영업 했을 때 손님을 응대하는 거. 그전엔 안 했던 거잖아요. 손님 응대. 그 다음에 손님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기물 파손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월급쟁이일 때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국세청 가거나 은행 가거나 이런 일들이 월급쟁이 때는 안 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때 발생하지 않는 일들이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독립적으로 키운다고 할 때 아까 그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월급쟁이 딱 된 다음엔 절대 사표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맨날 리스크 관리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나한테 봉당봉당 하잖아. 오늘 뭐 했고 뭐 했는데 영양제. 그거 다 리스크야 지금. 근데 선생님은 그런 일을 계속 하루가 다르게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고 그걸 관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면 말이 많고 계속 이제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신정 선생님은 그게 이미 그 전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안정화돼 온 거고, 선생님은 이제야 그 일 하는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 그게 리스크가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앞으로 뭐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안정화되겠지. 그러면 지금처럼 봉당거리지 않겠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까 자동차 문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하는 일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매일매일 나아가잖아. 뭐 떡볶이 만들어야지, 핫바해야지, 막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동차로 투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도 많이 뭐라고 얘기하게 되고 강민이한테도 다 투사거든. 실은 선생님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런 리스크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 그 매출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그것도 리스크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제일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장사가 잘 될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게 장사 매출이 떨어지니까 엄청 예민해요. 선생님 한계가 그거. 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가 손흥민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걔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될 것 같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비수들은 다 공격수가 되고 싶어 할까요? 안 되고 싶어 할까요? 되고 싶어 하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죠. 선생님은 운동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탑에 있을 때는 그 한 번
실수 한 번 지는 것 자체가 그죠? 오니까. 나는 계속 금메달인데 동메달에 따거나 4강에 못 들었을 때 오는 그 스트레스가 밑에서 수비수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손흥민이 어저께도 60m 질주해서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그 60m 질주했는데 골을 못 넣을 때 오는 그런 쪽팔림, 스트레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트라이커, 공격수가 되려고 하면 내가 원탑이 되려고 하면 선생님은 리스크 관리하는 걸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별표시에서 선생님 즐기라고 리스크를. 리스크 관리하는 걸 즐기세요 선생님 이제부터. 선생님 파도 타기 있잖아. 그런 거 없으면 파도 못 타는 거야. 그럼 수영만 해야지. 파도 타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위험하잖아요. 근데 연습해서 결국 타잖아. 한 분은 이렇게 믿었다. 우리 집이 내게는 가장 큰 투자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믿었다. 우리 집은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며 공경에 처하게 된다. 20년 전에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거. 이 내용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읽을까 말까 여러 번 했던 건데 거기 보면 20년 전 그리고 오늘 집은 자산이 아니다. 2008년 미국 주택시장 붕괴는 당신이 소유한 집이 자산이 아니라는 서프라임 모기지예요. 집은 당신이 주머니에서 돈을 넣어주지 않을 뿐더러 가치가 오른다고 확실하게 보장되지도 않는다. 오늘날 미국의 경우 많은 주택이 20년 전보다 값이 떨어진 상태다.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 주택 가격이 떨어졌나 보다. 그죠? 미국. 그 다음에 20년 동안 안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오른 만큼 오른 상태에서 내린 상태 조금 내린 거 아닐까요? 캐나다도 보니까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달라요 선생님. 뭐냐면 캐나다 미국은 너무 땅이 크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땅 중에 하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고스란히 해당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별표시 해놓고 뭐다? 영업용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라면 내가 빌려주는 집은 자산, 내가 사는 집은 부채. 자가용, 영업용은 자산, 렌트카, 택시 이런 건 자산. 그죠? 아니면 쇠양, 공유 자가용 이런 건 자산. 근데 내가 쓰는 건 부채인 거죠. 내가 이거 이해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왜냐면 나는 누가 안 가르쳐 주잖아. 내가 계속 이 책 또 읽고 그런 거잖아. 근데 이런 말들을 저도 초반 때 진짜 스터디 처음에 초반 때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해는 했는데 초반 때 이렇게 하면 모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좀 반감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면서 이런 스터디 있으니까 배워봐라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런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또 이제 막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항상 자산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주머니. 그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살 때 돈을 먼저 내면 안 돼. 물건 먼저 받고 돈을 내라고. 근데 사람들이 물건 받기 전에 돈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호탕한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잖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면 계산 먼저 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서비스 같을 것 같아요. 돈 먼저 내면. 달라도 뭔가 달라. 돈 먼저 내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나올 때 계산해야 돼.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더라도 먼저 계산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어쨌든 미혼이라면 그런 사람들 사귈 때 조심해야 되고 되게 통이 큰 것 같지. 꼭 이제 나중에 계산하는 사람들은 쫀쫀한 것 같지.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부자들은 절대 자기 돈 먼저 계산하지 않아요. 서비스 먼저 받고 돈을 계산하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은 진짜 매력이 있어요. 부동산은. 왜 부동산은 매력이 있을까요? 부동산은 보통 계약서를 먼저 쓰잖아요. 근데 계약서 쓰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요.
그죠? 근데 이 계약서라는 게 보통 원금의 10%만 내는 거거든요. 나는 돈을 10% 내고 100%를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서류 처리 끝나면 나머지 90%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거래야.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어떤 거죠? 가게 가서 뭐 살 때, 껌 하나 살 때 500원짜리 껌 산다. 그럼 내가 만약에 500원짜리 껌 줍서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돈을 먼저 주고 500원짜리 껌을 갖고 온다. 습관이라고. 껌 살 때도 어떻게 하라고? 껌 먼저 갖고 오고 돈을 지불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돈 먼저 지불하고 껌 가져간 수다에 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 보세요. 내가 만약에 500원 먼저 지불했어. 근데 갑자기 강도가 들어왔어. 난 껌을 못 갖고 올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거 500원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퍼센테이지로 생각해요. 100% 로스 난 거잖아. 100%. 10% 지급하고 100%를 받은 다음에 몇 개 다 되면 90%를 주는 거라고. 이건 파는 사람이 되게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계약서는 파는 사람도 불리하지 않는 부분이 막 누가 이거를 캔슬했느냐. 내가 20%를 돌려받잖아요. 20%인데 실은 뭐다? 캔슬하는 사람 때문에 나는 내가 지불한 돈의 100%를 더 받는 거잖아요. 서로 아주 매력 있는 거래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슈퍼마켓 하면서 내가 도매상한테 외상으로 땡겨오는 건 진짜 메리트 있는 거죠. 다른 물건을 갖고 팔았다. 돈 벌고. 응.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빨리빨리 이해하지 않으면 왜 저 사람은 슈퍼만 하지? 그 다음에 슈퍼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위험한 부동산을 하지? 막 이렇게 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영리해지고 잘만 되면 우리가 여기서도 교육시키는 10% 가지고 10채를 살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돈 낼 때 되면 나머지는 갖다다가 이제 90%로 만들어서 줘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90% 남은 돈을 잔금을 계산할 때까지의 그 사람의 능력인 거지. 내가 어떻게 그 90%를 땡겨오고 은행하고 뭐를 하고 이런 거지. 근데 이게 전부 뭐라고? 리스크라고. 아까 이게 전부 리스크라고 했죠? 위험이죠? 위험은 기회랑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이 90%를 땡겨서 막는 사람한테는, 그죠? 막는 순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위험하고 위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거 완전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말이죠, 위기는? 위기는 진짜 위험하고 위기는 정말 위기는 위험이자 기회라니까. 위기잖아. 이거 완전 다른 말이에요. 위기는 현재 진행되는 위험 기회. 위험 기회 줄임말이겠죠, 위기. 그러니까 면철 씨 지금 한계가 이거예요. 지금 면철 씨는 위험을 즐기지 못하니까 기회까지 잃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만 잘 극복하면 한 단계 도약하겠지. 팍 도약하겠죠. 그런 걸 우리가 퀀텀 점프라고 해요. 양자 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 단계 확 올라가는 거지. 우리 뭐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공부하면서. 저 위험을 즐기기 시작하면 계속 기회가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27페이지. 두 아버지 모두 제때 총무서를 처리했다. 하지만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먼저 처리했고 다른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나중에 처리했다. 누가 가장 먼저 처리했을까요? 가난한 아버지가 먼저 처리했겠죠. 그렇죠.
왜 부자 아버지는 가장 나중에 처리했을까요? 시기에 맞춰서 내도 되니까 그때 되면 뭐 다른 부가적인 수익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죠. 불릴 수 있는 시간을 내릴 수 있어요. 부자들은 이게 수익이냐 비용이냐를 따져요. 수익이냐 비용이냐. 그래서 뭘 먼저 처리한다? 수익을 먼저 처리하고 비용을 가장 나중에 처리하죠. 근데 왜 가난한 아버지는 먼저 처리했을까요? 그 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 국세청에서 연락 오는 게 두려웠어요. 할아버지는 기업이나 정부가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늘 공급 인상, 은퇴 계획, 의료 혜택, 병가, 휴가 등 이런저런 보상에 신경을 쏟았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 대신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정책을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분은 자신의 삼촌 2명이 20년 군복무를 마치고 퇴직한 후 평생연금 혜택을 받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그분은 군에서 퇴역 군인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과 픽스 특권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 때로는 평생 고용 보장과 복리후생 직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분은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했으므로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 진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뭔지 모르지만 국가에 충성한 다음에 다 국가에서 지원받아버리고.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안 존재하겠죠. 누군가는 벌어가지고 세금을 메꿔야 될 거잖아요. 누군가는 벌어야 되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국가에 연금을 받아버리면 이제는 번다라는 개념을 선생님들 뭐예요? 생산.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생산해야 되잖아요. 계속 국가에 연금을 받는다는 건 계속 소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생산은 없는데 소비만 계속 일어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지.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석유 부자거든요. 남미에. 제일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미국이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이 그 자기네가 나오는 석유를 안 쓰잖아요. 알죠? 자기네 나는 석유 안 써요. 수입해다가 쓰잖아요. 석유 나는데 안 뽑아 쓴다니까, 미국은. 왜? 위기 상황에 자기네가 쓰려고. 자기네 석유로 안 뽑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는 상황에선 외국 석유를 사다가 쓴다라는 거지. 자기네 석유 뽑을 수도 있는데. 근데 미국이 뭘 개발했다?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한 거예요. 셰일가스 알아요? 이거 별표시에서 안경 다니세요. 아, 나 진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 오펙 얘기 9시 뉴스에서 잘 안 하죠? 오펙 몰라요? 세계 석유기구.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계속 맨날 오펙 얘기였잖아요. 9시 뉴스에면 하루 건너서 하루 오펙 얘기였잖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이란이 뭐 증산했다, 감산했다, 맨날 이런 얘기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석유가가 오른다 내린다. 요즘 그런 보도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미국이 세일가스라는 게 이런 땅이 있잖아요. 땅에 보니까 그전에는 가스를 뽑거나 석유 시추공을 해서 여기에 있는 가스나 석유를 뽑았잖아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지질학자들이랑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땅 중에 이 밑에 땅에 석유, 가스가 많이 포함된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전에도 알긴 알았어. 근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물었거든. 근데 이제 이거 뿜어내는 방법을 알아내. 그게 셰일가스예요. 미국이 개발해낸 거죠. 어떤 거냐면 여기다가 식초공을 박아. 그죠? 그 다음에 물이나 뭐를 여기다 흘려보내. 그래가지고 이게 크랙이 나면서 여기에 있는 가스들이 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끔 이 기술을 개발해. 이게 셰일가스예요. 근데 이 양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자기네가 쓰고 남은 거를 수출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오펙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석유 안 팔켜 이러면은 제발 팔아주라 막 세계가 벌벌 떨었는데 미국이 계속 퍼서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하니까 오펙이 할 게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볼리비아지. 그러니까 아니죠, 베네수엘라지. 베네수엘라가 그 많은 돈이 있을 때 미리 준비했어야지.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새마을운동을 해서 산업화를 준비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거지. 기름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 한 방에 가는 거지. 혹시 그거랑 요즘에 기름값 떨어진 거랑 상관 있나요? 상관 있다니까. 우리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토지, 자본, 노동 이게 뭐에 들어가나? 토지에 들어가겠죠? 자원이니까, 지하 자원이니까.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을 가진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지. 마트에서 돈을 벌면 계속 지식을 돌려서 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마트에서 번 돈을 어떻게 굴릴까? 태권도장에서 번 돈을 어떤 식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지 않으면 마트가 죽을 때 그냥 나도 그냥 같이 가는 거고 태권도장이 죽을 때 나도 그냥 같이 가는 거지.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름값은 더 내려가겠네요.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는 그 주도권을 미국이 잡았다는 거지. 있으니까. 왜냐면 미국 때문에 기름이 나는 캐나다나 뭐 그런 나라들이 미국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거기는 800원 가스값밖에 안 해요. 한국 가스값. 근데 그것도 엄청 내렸는데 그러면서 같이 내린 거는 돈의 같이 내려버리니까 그냥 거기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거를 다른 나라도 하면 캐나다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가 문제죠? 지식. 아니 이거 세계가스를 캐나다도 하면 되잖아. 근데 미국이 안 가르쳐주겠죠. 아니면 그걸 어쨌든 해서 하면 되긴 할 것 같은데. 맞아요.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지. 이게 그냥 뽑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가스 저 기술력.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미국이 저 장비들이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캐나다나 다른 나라가 하자면 저 장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저 기술을 배워와야 되는데 미국은 그 둘 다 갖고 있어. 남아도는 장비도 많고 기술도 이건 기술 없이 뽑아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신기술이네, 그죠? 셰일가스 무관해. 저런 거 영화에서도 한 번도 나왔던 것 같지도 않은데 저런 건 되게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만약에 저 땅에 가스를 다 뽑아버리면 도시화 시킬 수 있잖아요. 집 지을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가스가 나오는 땅이어서 못 썼을 거 아니야. 다른 아버지는 완전한 재정적 자립을 중시했다. 그분은 정부나 기업을 향한 보상심리를 비판했고, 보상심리. 그러니까 보상심리 이거는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의존적 생각도 나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부부간에 난 항상 스터디할 때 얘기하지만 남편 믿지 말라고. 그리고 남편도 집사람 믿지 말라고.
이게 진짜 친구처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친구처럼. 그래야만 창조적이 되고 생산성 있는 어떤 관계가 유지되거든요. 근데 과거처럼 우리가 과거처럼 너는 뭐 내 집사람이니까 집에서 밥이나 해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다? 또 집안일만 하는 거 좋아하는 여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남자는 또 그거를 이해해줘야 되는 거지. 또 요즘 사람들은 넌 집안일만 하냐? 가서 돈 벌어와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지. 그 사람이 집안일 좋아하면 집안일 하라고 하고 일 좋아하면 또 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고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 거고. 또 너무 심각한 게 요즘 여자들은 진짜 심각한 게 뭐 주위에도 있지만은 그냥 나는 1번이 나는 결혼하면 일을 안 해. 애기 키울 거야. 1번이 이거고 그 다음에 돈 많은 남자만 잡는 게 2번이고 그렇게 변화되고 예, 엄청 저기 어디냐 주위에서도 있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묻어가려고. 그냥 근데 내가 사주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면서 남자 사주에는 200만 원 먹고 그걸로 다 산성하니까 남자 사주에는 재성, 정재, 편재가 남자 사주에는 재산이거든요. 남자 사주에나 여자 사주에나 정재, 편재가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성이. 근데 남자 사주에서는 특히 재성이 여자예요. 무슨 말이냐? 남자 사주에 정재, 편재가 없으면 결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관성. 나 없나? 없지. 없어. 그럼 어떻게 결혼했지? 나도 잘해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배운 세운에 잘 와서 잘 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저희랑 운이 진짜 맞은 운명처럼 거지.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 안 하면 선생님은 이제 곤란해지는 사주인데 왜냐하면 정제 편제가 있는 사람은 이혼해도 또 재혼하는 게 어렵지 않아. 여자 사주에는 관성, 정관 편관이 없으면 남자가 없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정관 편관은 직장, 공무원, 교육 공무원 뭐 이런 게 정관 편관인데 여자 사주는 정관 편관이 있어야 이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옛날부터 돈 좋아해. 그러니까 그거를 나쁘게 보면 안 되고 너무 당연하게 봐야 돼, 선생님. 이게 이제 남자가 저거를 이제 캄프라치 해줘야지, 부모가. 돈 없으면 돈 있게 해주든가. 안 그러면 사주에 이 재산도 없는데 부모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애는 이제 결혼 못하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결혼이 또 중요하지 않더라, 분위기가 보니까. 지들이 능력이 있어서. 근데 너무 위험하던데요,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어떤 분위기? 이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제 생각으로는 저번에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가끔 이제 구글 뉴스나 그렇게 한 번씩 보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한 2배 조금 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 이제 아파트 대단지인데 거의 다 비었어요. 한 90%.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일본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딱 느끼는 건데, 야, 저러면은 이제 정말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5, 10년 하면은. 또 일본은 우리랑 좀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이 따라가요. 일단 일본은 국토가 우리보다 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은 인구가 우리의 2배 정도 되잖아요. 1억에서 2억 사이인가, 걔네가? 1억 2천. 그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한이랑 합친 거랑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은. 그래서 우리나라랑 틀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요? 네.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우리나라는 집이 비어가고 있어요. 다 농촌 집이 비어서 문제인 거지. 농촌이 초토화되고 있고 도시는 계속 접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이런 거는 앞으로도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 피터 드루커 책에서부터도 그걸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혼모가 애를 낳더라도 국가가 보호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돼요. 미혼모는 그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캐나다 그렇게 한다며 몇 명 가면 집도 주고 뭐 한다며. 거기는 뭐 어쨌든 복지 선진국들은 다 이미 벌써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잘 되는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여자애들은 그냥 눈치 안 보고 애 낳잖아요. 프랑스는 근데 좀 저기 뭐 됐지 않습니까? 그 성문화 쪽인 게 완전히 개방이 돼 있는. 근데 뭐 그거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요새 분위기가 요새 젊은이들은 우리랑 생각이 완전 다르거든요.